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노혜경의 그 엽새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국민TV 라디오가 그동안 많은 그 내흉을 겪고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시 재개를 하게 됐어요. 저도 복귀를 하게 돼서 감기가 대단히 무량합니다. 시간대가 약간 바뀌었죠?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잠 자기 좋아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적절한 시간인 것 같아요.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그 엽새는 시간대도 약간 옮겨졌고 하니까요. 그 방송의 내용도 원래 옆으로 잘 사는 방송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주제를 옆으로 살짝 옮겨볼까 합니다. 제가 주로 북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그때의 시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 기본 기조는 변화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북한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살펴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학교 공부하듯이 진도대로 나가겠다 이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우리 사회에서 생겨나는 일들이 뿌리에 무엇이 있을까 일대 남북한의 분단의 그 슬픔과 아픔이 배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영이면 잊지 않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로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하면 좋을까를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영화 한 편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서울이 7호선 이수역 7번 출구에 있는 아트나인이라고 하는 극장이 있어요. 그 극장에서 침묵의 시선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았거든요. 조슈아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젊은 미국 남자가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액트 오브 킬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찬사를 받았어요. 이게 어떤 영화인가 하면 1965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시선이 굉장히 독특해요. 1965년이죠. 6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수카르노가, 굉장히 그 사람도 오랫동안 독재를 했었는데,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물러나고, 아마 수하르토인가가 집권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우파 군부 독재자였죠. 그 시작이었는데, 이때, 군부 독재가, 시작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같은 마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학살되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했어요.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한 100만 명쯤 된대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100만 명쯤이 굉장히 짧은 기간, 한 1년 정도 사이에 죽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이제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은폐되어 있었냐 하면 문제는 은폐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학살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6.25를 전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학살의 역사를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위대한 영웅인 장군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다. 그래서 그 잔인하게 죽인 것에 분노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산주의자들을 죽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공산주의자가 없고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1965년도에 일어났던 이 학살 사건을 저번에 2012년인가 2013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예, 그때쯤 군사 독재 정부가 전복이 되고 민주정으로 들어섰거든요. 예, 그때까지 계속해서 교과서에서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교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와요. 그러니까 이 살해에 가담한 자들이, 즉 학살자이자 살인자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구했다. 나라를 구했다라는 말의 핵심은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을 끌고 가서 자기네게 죽였다라는 뜻인데, 그 잔인하게 죽였다는 일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르치고, 자, 그렇다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학살당한 사람의 가족은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가 신혼여행 가고 싶어하는 발리, 그림 같은 발리. 자, 이런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액트 오브 킬링은 어떤 다큐멘터리인가 하면 이 조슈아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그때 당시는 군부 독재 시절이었어요. 예, 군부 독재 지도자들하고 이 사람들이 미국에 놀러 온다든가 하면 만나서 막 친해지고 이래가지고 예, 그들을 연줄로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증언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고 막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학살자의 시선으로 그 학살 사건을 바라본 액트 오브 킬링이죠. 살인행위. 예.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사람들은 학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보는 사람들은 이를 말할 수 없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든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이 잘못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을 때는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어해요. 대부분의 경우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반성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 액트 오브 킬링이 인도네시아의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그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던 거죠. 예, 꼭 그 영화 덕분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서 군사독재가 물러가고 지금의 조금은 민주적인 대통령이 들어섰어요. 우리의 김대중 노무현 시절 비슷한 시절을 지금 인도네시아가 보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조슈아 오펜하이어가 다른 다큐멘터리를 찍기 시작을 해요. 어떤 다큐이냐? 이번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찍어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이 시선이 굉장히 남달라요. 피해자의 입장이기는 하나 목청이 결코 높지가 않아요. 목소리가 낮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965년에 랜디라고 하는 청년이 이 바로 같은 마을의 이 처형단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민병대 비슷한 것을 조직한 같은 마을의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정말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는데 그때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근데 이 랜디라고 하는 청년이 이 잡혀가서 처형을 당하고 난 다음 이 부모가 그야말로 멍하니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세월을 보내다가 그로부터 3년 뒤에 이 아디라고 하는 동생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죽고 난 다음 태어난 아들이고 이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부모가 다시 어느 정도 기력을 찾아서 지금은 거의 한 100살이 다 되도록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디가 어머니에게서 죽은 형 렘니의 이야기를 듣고 크겠죠.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 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 학살의 역사를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오펜하이머 감독을 만나요. 만나서 액트 오브 킬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찍는 데 도움을 줘요. 이 아디가 자기가 그 액트 오브 킬링에 등장했던 사람들, 특히 자기 형 랜디를 죽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보겠다라는 거죠. 만나러 갑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독특해요.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는 내레이터가 카메라 밖에 있거나 아니면 감독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건을 캐던가 하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관객에게 보여줘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직접 카메라와 함께 다니면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직접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보고 있으면 무섭지는 않아요. 굉장히 잔잔한 다큐멘터리고 어떻게 보면 극영화를 보는 것 같고요.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예술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데 근데 힘들어요. 어떤 장면이 힘드는가 하면 이 아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학살자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대부분의 학살자들이 대답을 하지 않거나 자기 변명을 늘어놓죠. 자, 그때 이 아디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어색한 침묵이 흐르죠. 여러분들은 어떤 TV 드라마든 다큐멘터리든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그대로 찍힌 다큐멘터리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영상물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침묵의 시간을 그대로 관객에게 함께 보여줍니다. 아디가 입을 다물고 자기의 형을 죽인 사람들을 응시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 아디가 액트 오브 킬링 필름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 장면을 또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살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나는 몰랐다 라든가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하든가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든가 그들은 빨갱이였다 라고 하든가 자기 자신이 이 저지른 학살 무고한 피 저는 무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학살되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그 사람들이 총과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학살했다거나 혹은 전쟁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게 되어서 총구 앞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야말로 살인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멀쩡한 평화 시에 단지 이념이 자기하고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고했다는 겁니다. 굳이 공산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이 침묵의 시선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불리는가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잘 나와요. 우리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꼭 봐야 될 다큐멘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봐야 된다. 상해 광장에 있는 유가족들을 향해서 빨갱이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벌써 얼마나 많이 생겨났나요? 과연 누가 빨갱이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성찰하게 해주는 드라마였어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데서 가는 생각들을 우리가 너무 안 하고 괴로우니까 너무 안 하고 살았다는 생각을 저는 그 드라마를 다큐멘터리죠. 여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저 침묵하는 상황으로라도 침묵하는 모습으로라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겠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 아마 우리 국민TV의 종업원들께서는 거의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의 끝장면에서 어떤 평론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참여하지는 않고 가서 도와줄 생각을 하진 않고 빙 둘러서서 스마트폰을 들고 찍고 있더라. 굉장히 비난을 하는데 저는 그게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엄청난 폭력이 발생을 하면 옆에서 엄청난 폭력이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은 도망가고 싶다예요. 솔직히 말해서. 도망가고 싶다. 그냥 싸움 구경은 재미있다고 하지만 그 싸움이 정말 목숨 건 싸움이다라고 생각될 때 무섭거든요. 옆에서 큰 소리만 나도 움츠려들고 도망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유아인을 움직이는 데 따라서 물러섰다가 다가갔다가 하면서라도 카메라를 들고 포위망을 풀지를 않습니다. 마침내는 이 황정민을 때려눕힌 유아인이 가려고 할 때 막아서기까지 하죠. 나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러면서 막아서기까지 해요.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둘러서서 찍으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것과는 달라요. 기록하면서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 응시하고 있는 거죠.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뚫어져라.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이 기록되고 기억됩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뚫어지게 본 장면은 언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진 않아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다는 경험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응시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침묵의 시선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는 응시한다는 것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에 관한 다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자기 자신들이 어두운 역사. 이 어두운 역사는요. 가해자의 역사는 어두운 게 아니고 피해자의 역사도 어둡거든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 어둠을 직시한다는 거. 똑바로 쳐다본다는 거. 깊이 들여다본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인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국 사람 가운데서 한 100만 명이라도 아니면 한 50만 명이라도 이 드라마를 본다면 자꾸 제가 드라마라고 얘기를 해요. 다큐멘터리를 본다면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한국의 현실을 본다면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 오펜하이머 감독이 영화 상영이 다 끝나고 나서요. 동영상으로 관객에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학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리아 난민만이 학살의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월호는 사고로 시작된 것이었지만 사고로 발생한 죽음이었지만 그 뒤에 이 정부와 사회의 대처가 그것을 살인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인자의 편이든 살인자를 고발하는 편이든 가장 큰 적은 침묵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말해야 한다라고요. 예, 이 첫 시간, 새로 하는 첫 시간 방송부터 무거운 얘기를 들려드려서 조금 죄송한데요. 이 시국이니만큼 좀 기분이 좀 무거워요. 사실, 세월호 전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나라, 다시 말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어요. 한국 같은 나라들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탈식민 국가. 탈식민 국가가 뭐냐면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특히 이 동아시아 지역, 아프리카의 나라들 말고 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새로운 건국이 아니고요. 식민지를 통과하면서 과거의 역사가 일시적으로 지배자의 역사 속에 편입이 되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건데 그런데 1945년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식민지로부터 굉장히 많이 벗어나게 되면서 대체로 왕정이었던 데서 민주정 공화정이죠. 민주정이라기보다 공화정. 공화정으로 많이 변화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깊은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문화적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사회의 정치를 지배를 하게 되죠.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45년 이후에 냉전이 휩쓸었어요. 냉전이 휩쓸 때 동유럽 과 서유럽 사이 이제 베를린 장벽으로 상징되는 동서분단선의 경우에는 이미 세계 대전의 전쟁터였기 때문이었기도 하겠지만 그냥 전쟁 없이 그냥 갈라졌죠. 전쟁 없이 갈라졌어요. 소련이 점령했던 지역은 공산권으로 편입이 되고 반대 지역은 자유주의권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서유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꽃이 피었기 때문에 서유럽의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요. 경제적인 자유주의 말고 정치에서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상당히 관용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서는 사르트르 같은 유명한 지식인들이 스탈린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직접 가서 보기 전까지는 노골적으로 공산당을 지지하기도 했었잖아요.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실제로 어떤 나라다 하는 것을 보고 나면 자유주의적인 지식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리버럴이죠. 리버럴. 리버럴이 말이 좀 이상하다. 영어로 리버럴이고 우리말이 자유주의적인데 왜 거꾸로 생각할까요? 저는
어쨌든 그 리버럴들이 공산주의 국가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서 본 뒤에도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실현되었을 때는 그 제도가 우리는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상과는 좀 거리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 거리는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을 실현하는 주체가 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정치 지도자들.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욕망을 어떤 방식으로 민중을 억압해서 얻어내느냐, 성취하느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리버럴들이 지배하는 나라들과 이 사회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이 가장 큰 차이는 리버럴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그다지 간섭을 안 해요. 아니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네가 행동만 우리의 사회가 약속한 규칙을 지키면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네 거다. 이게 제가 볼 때 리버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미덕 같기도 하고 이 미덕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비교적 잘 지켜진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표현의 자유.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안 돼요.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사회주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이 자유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특히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던 초기 단계에는 복지는 훨씬 잘했어요. 잘할 수밖에 없죠. 집단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국가의 혜택에서 낙오되는 국민이 있다고 하는 건 체제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를 잘해야 돼요. 의료도 공짜, 교육도 공짜, 심지어 먹고 자는 것, 최소한의 생활 유지는 공짜로 국가가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진다고 해서 사람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생각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간이라는 건 일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자유는 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포르노를 찍든지 말든지. 그쵸? 그리고 심지어 머릿속에서는 자기가 그야말로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의 장수들처럼 이 어마어마한 괴력을 지니고 무찌르자 무식갱이 이러면서 막 칼을 휘둘러서 사람들 목을 그냥 초계같이 날리는 이런 상상 할 수도 있어요. 그 지 머릿속에서 하는 상상인데 누가 뭐래요. 그걸 입 밖에 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진짜 끔찍한 인간이네 하고 욕은 좀 들어놓겠지만 자기 머릿속에서 한다는데. 근데 이 사회주의 국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람은 올바름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이념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이성을 따라가는 존재여야만 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생각은 제거해야 될 악이라고 생각하죠. 특히 이 자유주의자들, 자기들 말로는 부르주아지들, 부르주아지들 같은 생각들은 자유분방하고 다양하고 괴기한 생각들도 하고 욕망에 충실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타락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은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르트르 같은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사회에 가서 처음에는 그렇게 잘 갖춰진 시스템에 감동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떤 부분 영혼이 도려내어진 것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특히 다 사르트르는 문인이잖아요. 제대로 된 문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못 본다면. 보고 돌아와가지고서 이번에는 공산주의를 반대할 자유를 막 누리죠. 어쨌든 이 유럽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서유럽의 관념적인 분위기와 동유럽의 거기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근대 문명이 먼저 꼽힌 곳이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대적으로.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냉전 시기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던 데 비해 가지고 이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쪽은 약한 골이에요. 동아시아 지역은 우리 한국은 조금 달라요. 한국은 조금 달랐지만 이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 버마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자 이런 지역들을 한번 쫙 살펴보세요. 우리가 그쪽 지역의 역사를 사실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왕조가 지속되고 있었던 국가들이고 따뜻한 지역이에요. 농사 지어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생각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박해요. 순박하고 이 봉건적인 데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러한 곳에서 새로운 공화국가가 탄생을 하고 이 새로운 공화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독재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민중들이 민주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성숙이 안 돼 있으니까 독재가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고, 근데 이쪽 지역에서요, 뜻밖에도 보면 이 공산주의적인, 말하자면 사회주의적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사회주의적인 정치 이념을 지니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구엽세를 방송을 할 때 들으셨던 분들은 자주 들으신 이야기지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극우적이고 미국의 지배를 직접 받는 이승만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군사독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아시다시피 박정희인데요. 박정희도 처음엔 사회주의자였잖아요. 사회주의자였거든요. 박정희가 군사 정권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군정을 하고 있는 시기에 발표했던 문건들은 보면 이름을 딱 가리고 보면 사회주의자의 경문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군인들이 사회주의자가 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질서가 굉장히 잘 갖춰진 국가는 자유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는 질서 없이는 유지가 안 되죠. 단 하나의 단일한 이념으로 사회를 조직해야 되는데 그 조직을 하는데 제대로 된 사회 질서 없이는 조직이 안 되죠. 이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법을 사람들이 지키기만 하면 네가 어찌 살든지 말았든지 죄만 안 지으면 그냥 된다. 네가 사실 경범죄 같은 게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웃기는 범죄인 것이, 경범죄라는 것은 내 눈에 민망하니 네가 벗고 다니지 마라, 주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물론 침을 뱉는다든가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른다든가 하는 것들은 타인을 침해합니다만은, 벗고 다닌다든가 머리를 물들이고 다닌다든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닌다든가, 이거는 솔직히 별로 내가 안 보면 그만한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문제시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여하튼 사회주의에서는 이런 건 다 금기예요. 사회의 균열을 일으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잘 짜여지고 질서정연하고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인데, 군인들이 좋아하겠죠. 군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냉전의 만나는 지점이에요. 냉전이 부딪히는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언제나 미국과 소련 또는 중국의 영향력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충돌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열전으로 터진 지역이고요. 다른 지역들은 내전으로 터졌어요. 전형적인 내전으로 터진 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이죠. 예,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그 독립전쟁에서 사실 내전으로 가게 된 뒤에는 미국의 개입이 있었죠. 예. 어쨌든 내전으로 벌어지고, 우리도 따지고 보면 내전이었죠. 따지고 보면 우리도 내전입니다. 우린 전면전을 벌였고 베트남도 나중에는 전면전으로 갔고, 그런데 이런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로 갔었던 것이 굉장히 불행하게도 이 인도네시아하고, 나중에 우리가 킬링필드로 더 많이 알게 되었던 크메르루즈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파가 공산당을 학살을 했고요. 크메르루즈는 그 반대죠. 예, 좌파가 우파 국민들을, 그냥 일반 국민들을 학살을 한 그런 사건들인데요. 여하튼 어째서 이 동아시아에 우리 남한도 포함을 해가지고 이런 학살의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가끔 듭니다. 자, 그런 뜻에서 노래 한 곡을 더 듣겠습니다. 조금 우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방송을 재개를 하면서 보니까 게시판에 그 옆세 이후에 방송을 하셨던 그 방송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방송 거부라 그런, 제작 거부라 그러나요? 이제 거기에 동참한 것을 분노하는 조합원들도 계시고 한데,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들을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방송 거부에 참여한 것은 남아있을 경우에 저희 입장으로 말미암아 제가 어떤 한 편을 결정적으로 들어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나갔어요. 어떤 편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액트 오브 킬링하고 침묵의 시선, The Look of Silence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자, 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이 자기 나라 이야기라고, 특히 이 식민지에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새 정부를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내전, 이러한 이 냉전과 그 냉전으로 말미암은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을 겪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비참한 일들을 겪어본 사람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자기들의 역사다라고 생각해 주기를 굉장히 많이 바랬다라고 하는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킬링 오브가 아니라 The Look of Silence 그 침묵의 시선을 보셨던 그 분들 가운데 99.9%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의 역사를 떠올려요. 광주항쟁을 떠올리는 분도 계시고요. 그보다도 훨씬 더 옛날의 저도 그랬는데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제가 잠시 침묵을 했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보도연맹의 사건을 떠올린 분들도 계셨어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서양 진영이 뜨겁게 또는 차갑게 충돌했던 지역들에서 학살이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공산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위험하게 느꼈을까? 사실 이 공산주의자들을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정부의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웃 주민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 주민들을 같은 이웃 주민이 죽이게 함으로써 한쪽은 공범자, 공모자로 만들고 한쪽은 피해자가 되어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 이 공범이 된 사람들은 이 액트 오브 킬링에 보면 그리고 그 침묵의 시선에도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자기가 누구를 어떻게 죽였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떠버립니다. 그 외에 이런 장면이 오버랩돼요. 차이는 조금 있지만 직접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음에다가 칼질하는 것은 사실은 차이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그 세월호 광장에서 그 단식하고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 옆에서 배가 터지게 치킨을 먹던 그 일베 청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암묵적인 살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뭔지는 몰라도 자기가 지지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치 세력을 위해서 자기가 이 굶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주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내가 오늘 거기서 통닭 5마리 먹었어라고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떠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꼭 그러한 태도, 꼭 그러한 자세로 내가 누구를 어떻게 죽였어라고 목을 잘랐어. 이렇게 머리를 잡고 목을 이렇게 비어서 하는 것만 심지어 재연까지 하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그 살인자들이. 그리고 그 살인자들이 만약에 그 일베 청년에게 누가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5마리를 먹으니까 기분이 좋더냐라고 물으면 그 청년은 또 뭐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그게 뭐 어땠어라고 신념을 가지고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정신에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마음을 괴롭혀서 거의 자살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는 것이 나의 희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말 참 끝내주는 확신범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나 그때 하긴 했는데 남들이 다 먹는다니까 그냥 가서 먹었을 뿐이야 라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는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질문 앞에 놓였을 때 그 통닭을 먹은 청년은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이 침묵의 시선이라고 하는 다큐에서 주인공 격인 아디가, 나레이터 격인 아디가 자기 형을 죽인 그 표현해오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가 당신이 죽인 누구의 동생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나의 무용담을 자랑할 수 있는 진짜 결정적인 상대가 나타났으니 너무 기쁘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지고 어떻게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고, 합리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는 심지어 자기도 겁에 질려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얘를 끌고 가서 안 죽이면 어쩌면 나도 죽음을 당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살해에 집단적인 학살에 가담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침묵의 시선은 그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말로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말로를 지금 걷고 있거든요. 그 오펜하이머 감독의 말처럼 세월호를 단순한 죽음이었던 세월호를 살인으로 바꿔버리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자, 이러한 과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도연맹 사건이, 그리고 그 뒤에도 일어났었던 제주 사선항쟁이 먼저였죠. 사선항쟁, 그 다음에 대구에서의 어떤 그 9월 폭동을 어떤 방식으로 진압을 했냐, 보도연맹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냐, 6.25 전쟁 동안에 그 거창 양문 학살 사건이라든가 국민 방해군 사건 같은 것들도 있어요. 우파 정권의 특징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자들이 집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명박을 겪어보면서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미 그가 끔찍하리라고 알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가 그렇게 끔찍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국가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는 하지 않겠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원래 있는 놈이 더하다고 돈을 가져본 자들은 정말 탐욕스럽게 돈을 가지려고 해요. 지금 정부가 부자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부채를 늘려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빚을 내어가지고 절반은 자기 주머니에 넣겠다는 거고, 부자 증세를 하면 자기 주머니에도 넣어놔야 되니까 싫지.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좋게 말하면 침묵하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모르고 있고, 더 나쁘게 말하면 알았으나 까먹고 있죠. 좋게 말하면 내놓고 살기 바빠서, 나쁘게 말하면 그래도 내 배는 부르니까, 더 나쁘게 말하면 최악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보지 않거나 잊어버리거나 모르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굉장히 그렇습니다. 자, 침묵의 시선에 관한 이야기는요, 결국 보도연맹이라든가 그 밖에 똑같은 동아시아의 대리전쟁을, 열전과 냉전을 함께 치렀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꼭 보아야 될 영화다라고 이 점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 방송은 지금 이 방송 후기에 계속해서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약간 방어를 해야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기겠죠. 사실 방송을 중단하고 그리고 방송을 재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공지라든가 하는 것들이 없이 제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고, 그 점에 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은 저는 통보를 받고 복귀를 했습니다. 10월 초쯤에 방송 재개할 수도 있겠으니까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었고, 2주 정도 전에 이번 주쯤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나름 준비를 했는데 복귀를 어떻게 하게 된다는 공지가 없더군요. 예, 그래서 그냥 불쑥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 제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줄로 알고, 그리고 방송을 중단하게 된 것도 제가 분명히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집단으로 방송 거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했고 함께 움직이기로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방송을 안 하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단 한마디도 이러저러해서 제가 내일부터 방송 못합니다라는 인사를 못하고 중단하게 됐어요. 그건 저로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말하자면 소위 대세를 따라서 움직이기로 한 이상 그건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 섬집 아이님께서 출연 교부가 미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해봤습니다. 미협을 바로잡고 싶다는 사람들의 이 의사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 갈라져서 충돌을 하면서 끝없이 가면서 속으로 골마가는 것보다는 터지는 편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 거부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딸린 거부였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편에다가 진행자들이 일종의 과격한 중재자의 입장에서 이러저러한 조건을 우리는 내걸었다. 양쪽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우리는 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고 한쪽은 받아들이고 한쪽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거부로 갔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한쪽을 편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이지 사실과는 다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바 자유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요. 방송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가 진행자들하고 이 사실 단체 행동을 해야 될 이유도 심지어 이 소위 말하는 노측하고 함께 움직여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개별 독자 행동을 하기에는 아시다시피 노혜경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시끄럽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무거운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방송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졌을 때는 다른 분들 있잖아요. 앞장선 분들이 방송 중단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하지만 제가 방송을 하고 남아 있었을 때는 방송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아마 제가 계속 방송해야 되는 이유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해야 될 이유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정확하게는 말씀드리면 불분명했어요. 왜 불분명했냐? 미협이 방송 중단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그 갈등 자체를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알죠. 미협이 결성될 무렵에 이런 방식으로 방송국을 만들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라고 저는 끊임없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만 하고 미협일에 관해서는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방송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 시간이라도 좀 주세요. 라디오 21대 저는 방송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몇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방송 시간이 주어진 것은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미협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제가 중재자가 된다거나 혹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발언할 수 없는 사람이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사라졌다가 돌아왔고, 그것에 관해서 저는 개개인의 저에 대해서 유감을 가지거나 또는 방송 거부에 대해서 유감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의 감정은 이해합니다만은 제가 비난을 받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제 말이 섭섭하다면 제 방송을 안 들으셔도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이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침묵의 시선이라고 하는 무거운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다시 복귀하면서 미협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게 돼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운데요. 그렇다고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는 좀 못하고 하니까,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 피디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자유주의, 리버럴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노무현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리버럴, 자유주의적인 기질, 즉, 너도 너를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날 간섭하지 마. 내가 너를 괴롭히거나 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나의 자유는 소중해 라고 하는 기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당하고
강한 개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기질들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서구적인 의미에서 이 근대라고 하는 게 또 그런 특성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제대로 된 개인, 즉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각성한 개인들이 모여서 연대한 것이 사회이고, 그리고 그렇게 연대해서 만들어내는 그 정치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 사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죠. 나와 의견이 다르다라고 해서 바로 적대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시간은 언제 가져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 노사모 처음 초기에 게시판에서 정말 수많은 논쟁들이 벌어졌던 순간들을 기억을 해요. 이 논쟁들이 벌어져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 논쟁을 시작을 하면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한 사람이 억지를 부리기 시작을 하거나 또는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강박하기 시작을 하면 옆에서 이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개입을 해요. 연대를 해주는 거죠. 어떤 강박이 가장 나쁜 강박인가 하면 상대방의 이 이야기,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논리적 진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게시판 낭비를 할 때 도배한다 그러죠. 이럴 때 이제 이럴 때 개입을 하고, 또 어떨 때 개입을 하는가 하면 네가 뭘 몰라서 그래라고 이런 식으로 지식으로 내리누를 때, 이럴 때도 개입을 하고, 어쨌든 토론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균형추가 맞지 않을 때 옆에서 살짝 개입을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둘이가 싸우면 둘이가 끝낼 때까지 그냥 지켜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데 막 세불리네요. 막 뭔가 좀 딸려요. 그러면 개입을 해달라고 뒤에서 서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지금 게시판에서 싸우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댓글이라도 달아줘. 들어와가지고 좋아요라도 눌러줘.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패거리로 변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 패거리의 마음으로 싹 빠져버리기 시작을 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함을 지적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미움받을 수도 있고 욕을 들어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러나 정당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내가 납득시킬 수 없을 때 내가 참는 수밖에 없잖아요. 참고 견디면서 가고, 확신을 시킬 수 있을 때는 내가 논쟁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논쟁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서로 어떤 의미에서 극단적으로까지 나를 강박하지 않는 한 관용하는 수밖에 없다. 관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그 엽세 첫 시작을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